스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금 아쉬워요. 한 분이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이 안 계셔서 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네.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아침에 전종훈 신부님께 전화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으시더라고요. 외국 나가신다고. 그러니까요. 예, 북경에 지금 출발하셨는데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니까 네. 종교계 교류도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신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속보로 예. 저희 이슈파이터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종교계 중에 좀 불교계도 네. 북측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좀 새로운 남북 불교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불교도 그동안에 교류해왔던 네. 그런 실적들이 있고 네. 대북 관계도 굉장히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조계종에서 이제 성적이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 공식적인 입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죠. 아, 너무 슬픕니다, 스님. 어떻게 승적 박탈되셨잖아요. 네. 언제 그것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이후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BS에서 저에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생활비도 좀 보태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TBS 책임이 크고 김어준 총수한테 나중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찬영 사장님하고 네. 김어준 총수하고 둘이 명진 스님의 생계 대책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바쁘셨죠? 종단 문제도 있었고, 또 이번에 책을 하나 네.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책 때문에 몇 군데 이렇게 강연도 좀 다니고, 네. 또 이번에는 봉하마을 네. 노무현 대통령 아, 추모 행사에 좀 네. 다녀왔었어요. 8주기 네. 행사에 다녀오셨어요. 네. 책이 여기 있으니까 책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책 광고하러 나왔다 소리 들을 텐데. 아니,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스님께서 하시기 어려우니까.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이런 질문을 스님께 했었다면서요. 네, 저 봉은사 주지할 때 네. 지인을 통해서 방문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와서 같이 식사라도 하자 그래서 아마 봉은사 와서 제 방에서 같이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이재용 있습니다. 부회장하고요? 네. 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겁니까? 그래서 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창업을 했고 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키웠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3대째니까 네. 이제 정말 존경받는 기업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네. 삼성 그러면은 정말 존경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베풀고 네.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베풀고 가는 그것으로서 삼성의 이미지를 삼아서 정말 좋은 기업인, 좋은 삼성 이런 이미지 가졌으면 좋겠다. 삼성 그러면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그래서 본인도 대단히 긍정을 하고 그 뒤로도 몇 번 연락도 하고 네. 저도 보고 그랬었죠. 예. 그때마다 제가 삼성은 좋은 기업이래야지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욕심이라는 게 끝없이 작용하니까 욕심이 이성적인 그런 양심의 판단을 이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감옥도 가고. 아이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지금 남았지만 남았죠. 아슬아슬하죠. 그러니까요. 저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저런 지옥이 따로 있는 상태를 게 지옥이 아니고 따로 있는. 내가 어떻게 될 건가 하면서 기다려야지 되는 심정. 네.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좋은 부모 만나서 재벌 3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하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하고 살아가는 행복을 물어봤을 때 네. 그건 어떤 게 행복한 거냐. 그렇죠. 형제간에 소송하고 재산 싸움한다고 원수가 되고 네. 결국 이 자본의 욕망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간 부모 자식 간에도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가 이 땅에 돌아가지고 인간의 그 도덕과 네.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것들을 다 무너뜨렸다. 네.
절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욕망도 예, 적당한 욕망은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또 성취욕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네. 욕망이 넘어서 버리면은 욕망의 포로가 돼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옆에 사람들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명박 아. 박근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사실 남북 관계가 거의 파탄 지경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법,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네.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특히 지난 주말 3박 4일간의 반전 드라마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한미 합동 훈련 때 네. 전략 자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B-52하고 F-22. 예. 근데 그 전에 저희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 간의 적대적 행위를 중재하고 맞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막고 서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자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때, 합동훈련 때 들어오지도 않던 B-52가 들어왔고 네. F-22가 들어왔는데 북쪽으로서는 대단한 위협입니다. 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할 때는 네. 북쪽의 군인들은 군화끈을 안 걸르고 그냥 쉬는 채로 잡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만약에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 남쪽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중국 그 군인들하고 네. 러시아의 최신의 무기들이 북쪽에 와서 예. 큰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방어훈련이라고 그래가면서 그런 군사훈련을 하면 남쪽이 편안할까요? 똑같겠죠. 그렇죠. 예, 같은 마음이겠죠. 북쪽은 남쪽에 한미 군사훈련,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이 있으면은 네. 거의 초비상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양국의,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그렇게 굳은 약속을 했는데 네. 바로 B-52와 F-22 들어온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소소한 문제긴 하지만은 태영호 공사. 탈북했던 그 예. 공사가 뭐 책 내고 기자회견 한 것도 북쪽으로서는 대단히 기분이 안 좋죠. 물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네. 이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은 그러나 국정원을 통해서 그걸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북쪽의 입장이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 왜냐하면 태영호 같은 분은 국정원 관리하는 그러니까요. 대상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는 국방부나 청와대 쪽에서 참모들이 제대로 조언을 안 해가지고 네. 약간의 실수를 한 걸로 봐요. 아, 그러니까 풍계리의 남쪽 그 기자들은 끝까지 못 오도록 했는데 예.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직항로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직항로로 가는 마지막 순간 전에 나는 모종의 북쪽과의 얘기가 오고 갔으리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외신 기자들이 트윗을 계속해서 그 종합된 내용을 보면 뭐 날씨 때문에 자꾸 풍계리 안 가고 원산 그 프레스센터에 남아 있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측 기자들을 북측이 기다리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태워서 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미 원산의 그 프레스센터에는 한국 기자 이름이 붙어 있더라. 이런 걸 보면서 뭐랄까 그 북한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것에서 보면 굉장히 술을 바둑으로 치면 술을 굉장히 그 복잡하고 정교하게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 저쪽도 디테일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님도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북쪽이 네, 중국하고 러시아와 네,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국경을 예, 맞대고 예,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그런 그 영향 같은 거를 심하게 우리 같이 안 받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남북 간에 이렇게 회담하거나 통일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네. 우선 트럼프에게 보고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만난다, 뭐 우리 내용 이런 내용을 했다. 강력한 한미 동맹, 강고한 한미 동맹. 좋게 말하면 한미 동맹이고 예. 좀 나쁘게 말하면은 미국의 속국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미국의 예속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북쪽에 가면 항상 북쪽에서 얘기하는 게 세계 어느 나라가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게 저한테 항상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아, 자랑질.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 얘기에 예. 대해서는. 수도권 한복판에 100만 평 이상의 땅을 차지하고 용산의 미군 기지를 얘기하는 예. 거죠.
그래서 평택으로 갔는데. 근데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제일 큰 기지죠. 못 먹고 못 살고 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산다는 그런 자부심 하나로 사는 게 북쪽인데 네. 그런 북쪽의 약속을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놓고 네. 그 약속이 어겼다고 본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풍계리에 한국 기자들 오는 것을 네. 이제 끝까지 네.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막판에 나는 그 뭐 직통 라인이든지 네. 아니면 다른 참모들 라인을 통해서 네. 북쪽에게 정중하게 에헤. 못 살펴서 그렇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우리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먼저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그렇지 북측이 않으면 태도 북쪽이 변화를 안 풀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건 실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정세현 장관 같은 분들도 송영무 장관을 상당히 질책을 하면서 그런 거는 미국에 좀 요구를 해서 사전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안보장관 회의 같은 거 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 네, 네. 뭐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니까 관계가 이렇게 남측 정부에도 그리고 또 미국 정부에도 북한이 세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나저나 6월 12일 있을 회담은 잘 되겠죠. 여기서 또 저는 큰 틀릴까요? 틀에서 네. 큰 틀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가 남쪽의 입장이나 네. 또 아니면 좀 더 나간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는데 그렇긴 하죠. 역지사지로 돌려놓고 북쪽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북쪽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처해져 있는 어려움 같은 게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 정책과 봉쇄 정책 속에서 북쪽은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곧 망할 거다, 곧 망할 거다 하면서 흡수 통일을 꿈꿔왔지만은 북쪽이 여기까지 버텨왔고 앞으로 미국의 압박이나 네. 남쪽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북쪽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두 끼만 먹더라도 자존심 상해가면서 무릎 꿇고 항복은 안 한다고 봅니다. 대등한 관계 속에서 네.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핵 폐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종전선언하고 정상적인 그런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는 계획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야, 너 항복해. 네. 안 그러면 너 리비아식으로 너 그냥 안 놔둔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북쪽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김계관 부상의 첫 번째 성명 중에 매우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리비아식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지만 그 폼페이오 장관이나 또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경제 보상 얘기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내용이 우리가 거지냐는 거예요. 너 먹을 거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서 무릎 꿇으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예. 그거를 북쪽이 받아들인다? 한국만큼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경제 번영. 그게 너무 치사하잖아요. 네?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건 아무래도 힘이 있는 미국이나 남쪽입니다. 네. 예. 그러면 저쪽이 칼 끝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럼 이쪽에서 그쪽에 체면을 세워주는 그게 외교인데 체면 세워주는. 좀 예. 약한데 엄청 독해요. 성질이 독종이야. 독종. 그리고 앉아. 네. 나가 죽고 너 죽더라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를테면은 막 동네 큰 덩치 큰 형하고 그렇지. 그 약하지만 깡다구가 있는 그렇죠. 조그마한 애가 지금 골목에서 싸우고 있는 붙는데 맞짱을 뜨는데 맞짱 뜨면 큰 사람이 손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 죽자고 달라드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피해야지 되지.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그 덩치 큰 미국하고 작지만 깡이 있는 북한하고 지금 계속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골목에서 승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누가 뭐 승자가 되는 걸까요? 승자냐 패자냐로 보면 안 되고 네. 정말 그야말로 공생의 관계, 평화적인 공존 관계로 경-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네. 북의 핵이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돼 있는 네. 핵 탄두는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북쪽이 더 이상 더 핵 개발을 해서 네. 소형화했을 경우에 소형화. 핵 가방, 예. 핵 배낭 예.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슬람의 과격 단체로다가 넘어갔을 경우에 예. 그건 유럽이나 미국이나 엄청난 불안을 요기하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북쪽과의 미국과의 관계를 세계가 주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북쪽 같이 결국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는 네.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나라가 과연 핵을 가졌을 경우에 잘못 건드리면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세계가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트럼프, 또 지금의 김정은, 네. 또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트럼프도
월가라든가 네. 또 군산복합제 되는 이런 그 재벌들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사람이고 네. 또 북쪽의 김정은도 예. 유럽의 유학을 통해서 예. 세계 정세를 나름대로 예.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도 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이 합리적이고 또 진정성이 있고 네.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예. 가진 남쪽의 대통령 이 서희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6.12 그 회담은 나는 뭐 꼭 성공할 거로 보고 네. 또 나라 운이 또 제가 좀 더 이게 세상을 내다보는 그런 이게 사주도 보고 그런 걸 좀 알거든요. 예.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 구분이. 운이 예. 구분이 왔어요. 구분이 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야당의 홍준표 대표 같은 분도 네. 얼마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그 이번 주파일에 예. 저희 그 등을 다는데 네. 어느 분이 예. 정한범이라고 그러는 그냥 큰 떡집을 하는 분인데 정한범이라는 예. 분인데 예. 큰 떡집. 큰 아리랑 떡집이라고 큰 떡집을 하는 분인데 예. 그분이 예. 등을 달았어요. 예. 등을 달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예. 종신 대표를 서원합니다. 정말요? 민족과 결의를 위하여 예. 이렇게 등을 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 나를 따르는 신도들은 이렇게 품이 넓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내용으로도 등을 달아도 됩니까? 주로는 저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 그 등만 하나 달았는데 스님께서는 그분은 예. 홍준표 대표까지 챙겨서 등을 챙겨가지고 10만 원이나 등값을 내고 달았습니다. 이런 도량, 아량이 넓은 신도, 뭐 이런 신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못난 중들보다 훨씬 나은 좋은 신도님이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남북미 그 세 정상이 함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정말 그 위중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로버트 라이시라고 클린턴 정부 때 노동부 장관 했던 노동경제학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그 트위터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그 남한의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계가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또 한 번 그 이른바 그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상황 아니냐는 거죠. 우리 정부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은 앞서 홍준표 대표 얘기도 했지만 여전히 좀 반대 기류가 있어요. 반대 기류는 있는데 네. 그전같이 그 보수 언론이나 보수 야당이 네. 갖고 있는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보수 언론 여전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도 SNS라든가 네. 이런 인터넷 신문도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뭐 팟캐스트가 대세잖아요 지금. 팟캐스트가 대세. 네, 수백만이 듣는데. 이슈파이터가 대세입니다. 이슈파이터가 TV 상으로는 좀 약한데 팟캐스트에 올라오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예.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보수 언론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네. 남북 관계의 평화적인 관계를 싫어하는 사람들. 네.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보수 언론도 그동안에 해왔던 그 자기들의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중간에 잘못되기를 바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는 안 그렇겠지만은 네.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비칩니다. 아니 어제 남경필 후보,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당에 이제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남북관계 잘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그 자유한국당을 끌고 가는 지도부는 어쨌든지 남북 관계가 파탄이 나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북미회담 취소한다고 그랬을 때 네. 얼마나들 좋아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습니까? 네. 근데 나는 그때도 보면서 전 트럼프한테 속는 거다. 절대 트럼프는 그 메시지 보면은 네. 꼭 그 남녀 간에 사랑하다가 예. 여자나 남자가 예. 네가 이러니까 나는 네가 싫어. 예. 그러나 네가 마음이 변하면 나한테 연락 줘. 내가 네. 언제든지 진짜 받아줄게. 그랬어요. 그러고 돌아선 건데 네.
그럼 바로 경계관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뭐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거의 무슨 짜고 하는 쇼같이 돼버려가지고 짜고 하는 쇼. 자유한국당만 바보가 된 거죠. 짜고 하는 쇼 속에 자유한국당만 바보 됐다. 결국은 그런 모양이 네, 됐어요. 그렇군요. 네. 좀 속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정세를 보는 눈, 이 진짜 정교하게 보는 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스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일면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좀 못 봤습니다. 예, 그 KTX 여승무원이 법정에서 절교하는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아시죠? KTX 여승무원 사태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어서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옛날에 KTX 처음 개통하면서 그 스튜어디스를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 여승무원들을 뽑았는데 이분들을 뽑고 나서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 그렇죠.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거 반대하니까 280명에 대해서 해고한 사건. 네. 이제 그분들이 알고 봤더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이 상당히 기가 막힌 그 재판 거래가 있었던 한 사례로 확인이 된 겁니다. 1심, 2심에서 네. KTX 여승무원들이 이겨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밀렸던 임금을 다 받습니다. 네. 받고 난 뒤에 네. 그 돈은 빚도 갚았고 네. 생활비를 썼는데 네. 대법원 판결에서 그걸 뒤집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 받았던 돈을 네. 다시 다 내놔라. 이러는 바람에 결국은 승무원 한 분은 자살까지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동안에 나중에 보니까 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김기춘하고 네. 경남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그러니까 김기춘의 명령을 받아서 네. 대법원 판결을 내렸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의 법관 그러면은 네. 대법관 그러면은 거의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인 취급을 받습니다. 법정에도 가면은 판사가 들어오면 다 일어서잖아요. 다 일어서죠. 방청객까지 일어서거든요. 뭐 방정객 다 일어서야 됩니다. 되게 네. 난 좀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존경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판관 개인이라기보다는 법정에 대한 법에 대한 신성한 법정. 그렇습니다. 법정에 대한 신성성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네. 검사가 들어올 때는 안 일어서요. 예. 변호사도 안 일어서고 예. 법관만 일어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법관 중에 대법관을 또 위에 있는 대법원장은 네. 조계종으로 치면 종종이고 가톨릭으로 치면 추기경입니다. 추기경. 정신적인 지도자예요. 네. 근데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인 대법원장이 네. 이런 내가 스님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내 이 KTX 여승무원들 얘기를 듣고 그동안에 양승태가 했던 짓을 보면서 이런 개 같은 놈이 있나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양아치 수준이죠. 거의. 제가 다시는 교통방송에 안 나와도 내가 이 사람은 욕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이건 나쁜 놈이에요. 아주. 예. 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이건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더 존경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이 독립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판결을 내린 걸 보면은 그동안에 고문을 통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을 네. 좀 떠듬는데 네. 고문을 통해 가지고 간첩을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제주도 간첩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첩 사건들 네. 전부 다 김기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공안 사건을 조작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시켜가지고 네. 이런 거는 종신 무기징역 내릴 네. 정도가 돼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안 그래도 법원노조도 고발을 하고 민변도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월 11일 날 그 전체 전국 법관 회의를 열어서 판사들도 입장을 낸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헌정유린 사태다. 이렇게 법 내부에서. 근데 이렇게 대법원장이 이렇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누가 재판부에 대한 경애 이런 게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경외심이 법원의 판결에 없어서.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하지 말아라. 예. 신성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네.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그 사람은 예. 엄격하게 예. 좀 아주 열애를 취급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대법원장이 네. 내렸던 판결들 그리고 또 옛날부터 그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도 네. 제일 심했던 게 4월 9일 날, 4월 8일 날 언도를 내리고 네. 또 4월 9일 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던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 아닙니까? 그게 다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판사들이 내린 겁니다.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판사들이 뻔히 알면서도 네.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안 그러면 권력의 요구에 의해서 판결 내리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이건 후진국이에요. 예. 특히 그 KTX 여승무원의 경우에는 그 빚 때문에 1억 원에 대한 빚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린아이를 놔두고 자살을 스스로 했죠.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정말 이 어린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국가가 그리고 대법원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일종의 파괴해도 되는 것인가? 법이라는 게 그래요. 네. 법이라는 게 강한 자가 네. 약한 자를 괴롭힐 때 그걸 막기 위한 이런 규정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최후의 보루가라는 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예. 마지막 의지할 때가 법입니다. 네. 근데 그 법의 최후 수장인 대법원장이 예. 권력의 입맛에 맞게 권력한테 아부하고 권력한테 보고하면서 네. 판결을 내린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한테 내가 뭐 nom자 좀 붙이고 그런 걸 가지고 왜 장 기자가 날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난 그러면 TBS 앞으로 안 나오겠어. 이런데 욕 못하게 하면 이런데 욕하는 거는 연불이나 똑같습니다. 예. 나쁜 놈한테 욕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놓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걸레 같은 나라를 만든 놈들이 이놈들인데 이걸 놓고 가만히 봤던 지식인들, 언론들, 정치하는 놈들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욕할 때는 하더라도 장 기자가 막지 마세요. 네, 열심히 욕하시도록 제가. 근데 여기도 방통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데서는 또 이제 객관성, 균형 이런 거를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스님. 그래서 참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될 수 있을지 스님 같이 해주실 간첩을 거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간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무죄 판결을 났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데 10월을 축소시켜가지고 손해배상을 못 받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진짜 이 그냥 KTX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례들이 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잣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망치고도 자기는 조사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사 받아야죠. 조사 이제 앞으로 받아야 뭐 이걸 된다고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가 네. 표면적으로 뭐 시민사회단체에 거론하면은 예. 제가 제일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다. 아, 네. 스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이 사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하고 스님의 분노가 시청자들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을 한 잔 드시면서 이 화를 좀 누그러뜨시는 게 어떨까. 저도 막 버벅거리게 됩니다. 근데 스님 더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조계종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통- PD 수첩에서 어저께- 또 나왔어요. 어저께 이탄이. 피디수첩 2탄이 나왔는데 네. 1탄이 나왔을 때 네. 조계종의 거론이 됐던 스님들이 네. 잘못을 인정하고 네. 뭐 PD수첩 MBC도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런 사실들이 확인되니까 이건 방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회불이다. 네. 또 불교 탄압이다. 범난이다. 이러면서 대응을 하니까 네. MBC에서도 같이 맞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부 서류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들을 PD수첩에서 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카드 쓴 내역이라든가 네. 또 지금 총무원장으로 있는 설정 스님의 네. 뭐 금전 거래 내역서라든가 예. 그래서 왜 그 딸로 지칭되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느냐 그렇죠. 이런데 그걸 왜 보냈다라든가 이런 해명이 없고 네. 그 비밀을 어떻게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비밀을 알았냐. 얻었느냐 해서 다시 소송을 했습니다. 너무 구차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제 2탄까지 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오늘 여기 나올 때 네. 승복을 입고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뭐 예비군복이라든가 뭐 운동복을 하나 입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아, 스님. 이거 입고 다니는 거 뭐 부끄러워. 어저께 PD수첩 보는데 참 물론 저를 제적시킨 사람들이긴 하지만 네. 저도 아니, 근데 50년 스님처럼 이렇게 이 사회 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정말 그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을
내 승적을 박탈하는 이 행위도 좀 저는 납득이 안 가지만 아니 이 복적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적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저는 신경 안 쓰는데요. 네. 다만 하나는 많은 불자들이 네. 이 문제 때문에 받았을 상처, 또 열심히 지방에서 수행하고 네. 포교하고 하는 그런 그 스님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네. 그 받아야 될 상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제가 죄인 된 기분이죠. 제가. 예. 그 어떻습니까, 스님? 이렇게 스님 책도 내시고 어떤 게 정말 잘 사는 거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절에도 가고 네. 또 교회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그리고 태어난 인생 잘 살고 싶거든요. 예, 복되게 잘 살고 싶은 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앞서 이제 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욕심이 앞을 가려가지고 늘 이렇게 우를 범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게 지금 종교계 안에서 그것도 종교계 최고 권력자들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특히 법등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높은 직위시던데요. 총회의장도 네. 여기만 하셨고 예. 종단의 규율을 담당하는 호계 원장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종단 규율. 규율을 하는 게 호계 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 원장이 예. 이제 4대 원장으로 들어갑니다. 예. 호계 원장은 스님들의 승풍, 예. 또 이제 뭐 이렇게 질서 예.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분이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있는 분이라서 전혀 본인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스님한테 왜 전화를 와서 그냥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 최승호 예, 그 사장. 사장께서 예. 그 한바탕이라고 그러는 행사 때 예. 저희 불교 그 아. 촛불 행사 때 오셔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MBC가 정상화되기 전입니다. 네, 그때 이제 뉴스타파에 계실 때. 예. 와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면서 네. MBC가 정상화되고 내가 MBC를 들어가면은 네. 불교계의 비리도 예. 자기가 한번 아. 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저하고 종단 비리 취재하겠다. 저하고 인연이 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도 많이 예. 받습니다. 예. 근데 저는 누구한테 네. 이런 거를 좀 내보내 주세요라든가 이거 내보내지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아는 정치인이 다 많지만은 예. 제 주변의 사람들을 어디 자리에다 좀 하나 부탁합니다.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제가 안타깝고 세상에 명진 스님을 저렇게 제적하고 단식을 18일이나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런 식으로 놔두는 게 맞느냐 해서 몇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직접 관여한 바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법등 스님은 저를 인간적으로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명진당이라도 예.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를 예. 아니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 어떤 뭐 나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태의 배후를 스님으로 지목하는 건 아닙니까? 조계종 핵심들이. 뭐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스님 배우세요? 저는 예. 조계 정보등은 네. 남북 관계나 네. 한국 사회의 변화 예. 이런 데는 항상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스님이 원하는 배후가 따로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해요. 그 조계종이 MBC가 종단 주요 스님들의 비위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MBC가 비상식적, 비이성적, 비도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그런 성명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세상의 여론 네. 무섭습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은 옛날같이 일방적인 보도나 네. 일방적인 어떤 발표가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되던 시대는 지났어요. 네. 다 점검하고 다 살펴보고 네. 여러 군데로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이나 네. 또 보수 야당이 네. 힘을 발휘 못하는 것도 보수 언론 자체가 영향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조계종의 선외부가 네. 지금이라도 판단을 다시 해야지 된다. 솔직하게 허물을 인정하고 네. 사과하고 참여 이런 말 자체 나오는 게 네. 허물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이런 말로 나와서 세상에 희자가 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우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자세를 갖고
그런 말 자체 나온 것들이 예. 부끄러워서라도 나는 이 자리에 못 있겠습니다 하고 푹 던지고 물러날 때 그 아름다운 뭐 모습이 되지 끝까지 저렇게 옳다라고 했을 경우에 올 파국은 누구도 책임을 못 지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또 그 분들뿐만 아니라 네. 불교를 사랑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불자들도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네. 예? 어느 분한테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네.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요. 예, 아주 가차운 분인데 네.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스님 전화를 받고 싶었으나 네. 저희 남편이 네. 그 PD 수첩을 보고 네. 제 앞에서는 절자나 스님 네. 진짜 말도 꺼내지 말아라.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불자들의 마음이 그 정도이군요. 거의 그렇게 봐야지 되겠죠. 예,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를 좀 다시 정화해야 되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으로서 참 그 사회의 정의도 그렇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 이거는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비슷하게 느끼는 분노인 것 같고요. 이 사회에 던지는 이 직언을 아마 많은 지금 시청자들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공감하고 맞다. 스님께서라도 이런 얘기를 안 하시면 누가 대신 이런 얘기를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님인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기차 타고 또 어디 가셔야 돼가지고. 대구에서 예. 그 노무현 시민학교 예. 재단에서 대구요? 특강 해달 7시에 특강 저녁 7시. 마쳤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대구까지 가시려면 또 시간이 뭐 없기 KTX, 때문에 빨리 또 갈 수 끊어놨습니다. 있으니까. 예. 스님 끝으로 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꼭 여쭙고 싶습니다. 네티즌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그건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비록 지금은 조계종에서 제명은 됐을지언정 그런 건데요. 끝으로 이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께서 명진 스님 고정 출연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 강력히 요청 드려서 시청자들을 배후로 해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꼭 모시기를 약속을 좀 드리면서 끝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 수많은 시민들께 스님께서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책 다시 한 번만. 너무나 네.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에 따라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하고 같이 맞춰서 가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소외되고 그것으로부터 불행감을 느꼈죠. 네. 근데 행복이나 불행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따라서 이렇게 예쁘게 꾸민다고 네가 수박이 되겠냐. 수박은 모양이 예쁘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호박이 수박 되려고 그럴까? 호박이 얼마나 좋은데? 수박은 겉모양은 이쁘지만은 여름에 그냥 시원할 때 한번 먹고 마는 거지만은 호박은 호박전, 호박주, 호박 부침, 호박나물, 호박 이파리도 먹습니다. 약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가치, 호박은 호박의 자기 가치를 찾아가야지 줄을 그어서 수박이 되려고 그러다가 수박도 못 되고 결국은 대접도 못 받고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누구나 개인마다 다 이 땅에 왔을 때는 다 자기 가치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뭔가를 찾아내서 네. 맞게끔 살아가도록 해야지 되는데 너무 뭐 어렸을 때부터 경쟁사회를 통해가지고 인류대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렇게만 다 달려온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놨던 게 그동안의 천문자본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 욕망의 포로가 되게 만든 겁니다. 이제 문재인 그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는 뭐냐면은 물질의 욕망이 아니고 사람, 중심 사회, 예?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용산이었다라면은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람 사는 세상, 네. 예?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으로 보자는 거죠. 돈, 뭐 집, 차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사람의 가치는 뭘까? 이런 데한 고민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뭐 낙서같이 해놨던 거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시는 분들이 이 책의 가치를 15,000원 투자하는 것에 비례해서 한 1,500만 원의 가치를 저 여기서 뽑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요? 네. 저는 한 15억 정도로 150 정도로 할까요? 역시 150억 정도로. 장 기자님은 내 팬이에요. 광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스님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종훈 신부님 모시고 네. 전종훈 신부님 북한 사람들 만난 얘기도 좀 함께 해서 다시 또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스님의
뼈 있는 직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금 아쉬워요. 한 분이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이 안 계셔서 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예, 네.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아침에 전종훈 신부님께 전화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으시더라고요. 외국 나가신다고. 그러니까요. 예, 북경에 지금 출발하셨는데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니까 네. 종교계 교류도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베이징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신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속보로 예, 저희 이슈파이터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종교계 중에 좀 불교계도 네. 북측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좀 새로운 남북 불교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뭐 불교도 그 동안에 교류해왔던 네. 그런 그 실적들이 있고 네. 대북 관계도 굉장히 그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조계종에서 이제 성적이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 공식적인 입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죠. 아, 너무 슬픕니다, 스님. 어떻게 승적 박탈되셨잖아요. 네. 언제 그것도 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이후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BS에서 저에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생활비도 좀 보태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TBS 책임이 크고 김호진 총수한테 나중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찬영 사장님하고 네. 김어준 총수하고 둘이 명진 스님의 생계 대책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바쁘셨죠. 뭐, 종단 문제도 있었고, 또 이번에 책을 하나 네.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책 때문에 몇 군데 이렇게 강연도 좀 다니고, 네. 또 이번에는 뭐, 봉하마을, 네. 노무현 대통령 아, 추모 행사에 좀 네. 다녀왔었어요. 8주기 네. 행사에 다녀오셨어요. 네. 책이 여기 있으니까 책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책 광고하러 나왔다 소리 들을 텐데. 아니,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스님께서 하시기 어려우니까.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이런 질문을 스님께 했었다면서요. 네, 저 봉은사 주지할 때 네. 지인을 통해서 방문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와서 뭐 같이 식사라도 하자 그래서 아마 봉은사 와서 제 방에서 같이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이재용 있습니다. 부회장하고요? 네. 오. 그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겁니까? 그래서 예.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창업을 했고 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키웠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3대째니까 네. 이제 정말 존경받는 기업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네. 삼성 그러면은 정말 존경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베풀고 네.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베풀고 가는 그것으로서 삼성의 이미지를 삼아서 정말 좋은 기업인, 좋은 삼성 이런 이미지 가졌으면 좋겠다. 삼성 그러면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그래서 본인도 대단히 긍정을 하고 그 뒤로도 몇 번 연락도 하고 네. 저도 보고 그랬었죠. 예. 그때마다 제가 삼성은 좋은 기업이래야지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 욕심이라는 게 끝없이 작용하니까 욕심이 이성적인 그런 양심의 판단을 이겨버린 거죠. 아. 네. 그래서 감옥도 가고. 아이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지금 남았지만 남았죠. 아슬아슬하죠. 그러니까요. 저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아, 저런 상태. 지옥이다. 정말요? 민족과 결의를 위하여 예. 이렇게 등을 달았어요. 아. 그래서 정말 예. 나를 따르는 신도들은 이렇게 품이 넓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내용으로도 등을 달아도 됩니까? 주로는 저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 그 등만 하나 달았는데 스님께서는 그분은 예, 홍준표 대표까지 챙겨서 등을 챙겨가지고 10만 원이나 등값을 내고 달았습니다. 이런 도량, 아량이 넓은 신도, 뭐 이런 신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못난 하는데. 중들보다 훨씬 나은 좋은 신도님이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남북미 그 세 정상이 함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정말 그 위중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로버트 라이시라고 클린턴 정부 때 노동부 장관 했던 노동경제학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트위터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그 남한의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계가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또 한 번 그 이른바 그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상황 아니냐는 거죠. 우리 정부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은 앞서 홍준표 대표 얘기도 했지만 여전히 좀 반대 기류가 있어요. 반대 기류는 있는데 네. 그전같이 그 보수 언론이나 아하. 보수 야당이 네. 갖고 있는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보수 언론 여전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도 SNS라든가 네. 이런 인터넷 신문도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뭐 팟캐스트가 대세잖아요 지금. 팟캐스트가 대세. 네, 수백만이 듣는데 이슈 파이터가 대세입니다. 이슈파이터가 TV상으로는 좀 약한데 팟캐스트에 올라오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예.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보수 언론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네. 남북 관계의 평화적인 관계를 싫어하는 사람들. 네.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보수 언론도 그동안에 해왔던 그 자기들의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중간에 잘못되기를 바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는 안 그렇겠지만은 네.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비칩니다. 아니 어제 남경필 후보,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당에 이제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남북 관계 잘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그 자유한국당을 끌고 가는 지도부는 어쨌든지 남북 관계가 파탄이 나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북미회담 취소한다고 그랬을 때 네. 얼마나들 좋아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습니까? 네. 근데 나는 그때도 보면서 전 트럼프한테 속는 거다. 절대 트럼프는 그 메시지 보면은 네. 꼭 그 남녀 간에 사랑하다가 예. 여자나 남자가 예. 아, 네가 이러니까 나는 네가 싫어. 예. 그러나 네가 마음이 변하면 나한테 연락 줘. 내가 예. 언제든지 진짜 받아줄게. 그랬어요. 그러고 돌아선 건데 네. 그럼 바로 경계관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뭐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요. 그 거의 무슨 짜고 하는 쇼같이 돼버려가지고 짜고 하는 쇼. 자유한국당만 바보가 된 거죠. 아, 짜고 하는 쇼 속에 자유한국당만 바보돼 보면 뭐 날씨 때문에 자꾸 풍계리 안 가고 원산 그 프레스센터에 남아 있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측 기자들을 북측이 기다리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태워서 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미 원산의 그 프레스센터에는 한국 기자 이름이 붙어 있더라. 이런 걸 보면서 뭐랄까 그 북한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것에서 보면 굉장히 술을 바둑으로 치면 술을 굉장히 그 복잡하고 정교하게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 저쪽도 디테일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님도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북쪽이 네, 중국하고 러시아와 네,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국경을 예, 맞대고 예,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그런 그 영향 같은 거를 심하게 우리 같이 안 받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남북 간에 이렇게 회담하거나 통일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네. 우선 트럼프에게 보고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만난다, 뭐 우리 내용 이런 내용을 했다. 강력한 한미 동맹, 강고한 한미 동맹. 좋게 말하면 한미 동맹이고 예. 좀 나쁘게 말하면은 미국의 속국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미국의 예속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북쪽에 가면 항상 북쪽에서 얘기하는 게 세계 어느 나라가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게 저한테 항상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아, 자랑질.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 얘기에 예. 대해서는. 수도권 한복판에 100만 평 이상의 땅을 차지하고 용산의 미군 기지를 얘기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평택으로 갔는데. 근데 자기들은 그렇지 네, 않다. 어쨌든 제일 큰 기지죠. 못 예. 먹고 못 살고 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산다는 그런 자부심 하나로 사는 게 북쪽인데 네. 그런 북쪽의 약속을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놓고 네. 그 약속이 어겼다고 본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풍계리에 한국 기자들 오는 것을 네. 이제 끝까지 네.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막판에 나는 그 뭐 직통 라인이든지 네. 아니면 다른 참모들 라인을 통해서 네. 북쪽에게 정중하게 에헤. 못 살펴서 그렇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저는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먼저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그렇지 북측이 않으면 태도 북쪽이 변화를 안 풀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건 실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정세현 장관 같은 분들도 송영무 장관을 상당히 질책을 하면서 그런 거는 미국에 좀 요구를 해서 사전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안보장관 회의 같은 거 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 네,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니까 관계가 이렇게 남측 정부에도 그리고 또 미국 정부에도 북한이 세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나저나 6월 12일 있을 회담은 잘 되겠죠. 여기서 또 저는 큰 틀릴까요? 틀에서 네. 큰 틀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가 남쪽의 입장이나 네. 또 아니면 좀 더 나간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는데 그렇긴 하죠. 역지사지로 돌려놓고 북쪽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북쪽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처해져 있는 어려움 같은 게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 정책과 봉쇄 정책 속에서 북쪽은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곧 망할 거다, 곧 망할 거다 하면서 흡수 통일을 꿈꿔왔지만은 북쪽이 여기까지 버텨왔고 앞으로 미국의 압박이나 네. 남쪽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북쪽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두 끼만 먹더라도 자존심 상해가면서 무릎 꿇고 항복은 안 한다고 봅니다. 대등한 관계 속에서 네.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핵 폐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종전선언이 있는 게 지옥이 아니고 따르는. 내가 어떻게 될 건가 하면서 기다려야지 되는 심정. 네.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뭐 좋은 부모 만나서 재벌 3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하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하고 살아가는 행복을 물어봤을 때 네. 그건 어떤 게 행복한 거냐. 그렇죠. 형제간에 소송하고 재산 싸움한다고 원수가 되고 네. 결국 이 자본의 욕망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간 부모 자식 간에도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가 이 땅에 돌아가지고 인간의 그 도덕과 네.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것들을 다 무너뜨렸다. 네. 절제가 되어야 되는데 욕망도 예, 적당한 욕망은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또 성취욕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네. 욕망이 넘어서 버리면은 욕망의 포로가 돼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옆에 사람들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명박 아. 박근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사실 남북 관계가 거의 파탄 지경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법,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네.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특히 지난 주말 3박 4일간의 반전 드라마 네. 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한미 합동 훈련 때 네. 전략 자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B-52하고 F-22. 예. 근데 그 전에 저희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 간의 적대적 행위를 중재하고 네, 맞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막고 서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자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때, 합동훈련 때 들어오지도 않던 B-52가 들어왔고 네. F-22가 들어왔는데 북쪽으로서는 대단한 위협입니다. 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할 때는 네. 북쪽의 군인들은 군화끈을 안 걸르고 그냥 쉬는 채로 잡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만약에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 남쪽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중국 그 군인들하고 네. 러시아의 최신의 무기들이 북쪽에 와서 예. 큰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방어훈련이라고 그래가면서 그런 군사훈련을 하면 남쪽이 편안할까요?
똑같겠죠. 그렇죠. 예, 같은 마음이겠죠. 북쪽은 남쪽의 한미 군사 훈련,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이 있으면은 네. 거의 초비상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양국의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그렇게 굳은 약속을 했는데 네. 바로 B-52와 F-22 들어온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소소한 문제긴 하지만은 태영호 공사. 탈북했던 그 예. 공사가 뭐 책 내고 기자회견 한 것도 북쪽으로서는 대단히 기분이 안 좋죠. 물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네. 이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은 그러나 국정원을 통해서 그걸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북쪽의 입장이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 왜냐하면 태영호 같은 분은 국정원 관리하는 그러니까요. 대상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는 국방부나 청와대 쪽에서 참모들이 제대로 조언을 안 해가지고 네. 약간의 실수를 한 걸로 봐요. 아, 그러니까 풍계리의 남쪽 그 기자들은 끝까지 못 오도록 했는데 예.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직항로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직항로로 가는 마지막 순간 전에 나는 모종의 북쪽과의 얘기가 오고 갔으리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외신 기자들이 트윗을 계속해서 그 종합된 내용을 하고 정상적인 그런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는 계획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야, 너 항복해. 네. 안 그러면 너 리비아식으로 너 그냥 안 놔둔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북쪽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김계관 부상의 첫 번째 성명 중에 매우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리비아식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지만 그 폼페이오 장관이나 또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경제 보상 얘기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내용이 우리가 거지냐는 거예요. 너 먹을 거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서 무릎 ቁ르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예. 그거를 북쪽이 받아들인다? 한국만큼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경제 번영. 그게 너무 치사하잖아요. 네?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건 아무래도 힘이 있는 미국이나 남쪽입니다. 네, 예. 그러면 저쪽이 칼 끝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럼 이쪽에서 그쪽에 체면을 세워주는 그게 외교인데 체면 세워주는. 좀 예. 약한데 엄청 독해요. 성질이 독종이야. 독종. 그리고 앉아. 나가 죽고 너 죽더라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를테면은 막 동네 큰 덩치 큰 형하고 그렇지. 그 약하지만 깡다구가 있는 그렇죠. 조그마한 애가 지금 골목에서 싸우고 있는 붙는데 맞짱을 뜨는데 맞짱 뜨면 큰 사람이 손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 죽자고 달라드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피해야지 되지.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그 덩치 큰 미국하고 작지만 깡이 있는 북한하고 지금 계속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골목에서 승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누가 뭐 승자가 되는 걸까요? 승자냐 패자냐로 보면 안 되고 네. 정말 그야말로 공생의 관계, 평화적인 공존 관계로 경-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네. 북의 핵이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돼 있는 네. 핵 탄두는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북쪽이 더 이상 더 핵 개발을 해서 네. 소형화했을 경우에 소형화. 핵 가방, 예. 핵 배낭 예.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슬람의 과격 단체로다가 넘어갔을 경우에 예. 그건 유럽이나 미국이나 엄청난 불안을 요기하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북쪽과의 미국과의 관계를 세계가 주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북쪽같이 결국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는 네.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나라가 과연 핵을 가졌을 경우에 잘못 건드리면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세계가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트럼프, 또 지금의 김정은, 네. 또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트럼프도 월가라든가 네. 또 군산 복합제 되는 이런 그 재벌들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사람이고 네. 또 북쪽의 김정은도 예. 유럽의 유학을 통해서 예. 세계 정세를 나름대로 예.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도 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이 합리적이고 또 진정성이 있고 네.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예. 가진 남쪽의 대통령 이 서희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6.12 그 회담은 나는 뭐 꼭 성공할 거로 보고 네. 또 나라 운이 또 제가 좀 더 이게 세상을 내다보는 그런 이게 사주도 보고 그런 걸 좀 알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 구분이. 운이 예. 구분이 왔어요. 구분이 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야당의 홍준표 대표 같은 분도 네. 얼마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그 이번 주파일에 예. 저희 그 등을 다는데 네. 어느 분이 예. 정한범이라고 그러는 그냥 큰 떡집을 하는 분인데 정한범이라는 예. 분인데 예. 큰 떡집. 큰 아리랑 떡집이라고 큰 떡집을 하는 분인데 예. 그분이 예. 등을 달았어요. 예. 등을 달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예. 종신 대표를 서원합니다.